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중에 정말 선진국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의료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제도. 그죠? 네. 우리가 정말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싸고 질 좋은 서비스 받으면 공급 측면에서 누군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중증 의료 하시던 분들, 지역에서 의료하시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거 안 가니까, 그죠? 자꾸 돈이 되는 뛰어난 의사들이 자꾸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서 30여 년 만에 이걸 수술하겠다고, 이 제도 수술하겠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후벼 파놓고, 이게 상처를 후벼 파놓고 봉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 문제를 먼저 시작하죠. 네.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제도가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 좋은 제도가 어디선가 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부나 국민들이 이 정도 양보를 한다면, 제가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의료계는 뭘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양보하라고 뭐든지 양보합니다. 그러나 지금 레지던트, 특히 네. 바이탈과라고 있는 레지던트나 지금 학생들한테 양보를 요구하면 이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계엄이 틀린 거면 2,000명 늘리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뭘 더 내놓느냐. 예. 그 후배 의사님들은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얼마 안 남은 의사고요.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의사예요. 미래 시간이란 개념을 따지면. 그러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한들 다 너네들은 발언권 없다는 게 기본 면전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당신네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전체 의사의 문제로 가져가지 말고 네. 학생과 전공의의 문제로 좁혀가는 것이 해법이 제일 빨라요. 네. 매우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의료 건보 재정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 측면에서 푼다면, 중증의료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재정을 확대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덜 떼줘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제 의사들에게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장님 생각일 뿐 다른 의사분들은, 다른 개원이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죠.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료가 7.09%고 장기 요양보험까지 합치면 8%쯤 돼요. 네. 개인이 4% 내고 고용주, 정부나 회사에서 4%를 내거든요. 요걸로 우리가 돌아가요. 요걸로 돌아가는데 만일에 2,000명씩 늘리고 3,000명씩 더 늘려서 의사를 많이 뽑고 두루 잘하려고 그러면 15% 정도 내야 돼요. 지금 의료보험도 2배 이상 내야 돼요. 동의하냐고요, 국민들이. 아니, 그 논지가 제 질문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중증 의료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다른 의사분들이 조금 내놓을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이 제도에서. 당연히 희생을 해야죠.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보험이라는 걸.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이 의료보험을 자기들의 생색, 모든 정치인들은 이 의료제도를 네. 자기들의 표랑 바꿔왔어요. 지금까지. 네네. 예, 표로 바꾸면서 네. 보장성만 확대를 해요.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보험료는 안 올려요. 그래야지 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재정이 압박이 오고,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또 몇 조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모아놓은 돈도 싹 다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일은 자기가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야 혜택을 보는 입장이니까 좋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뭘 양보할 수 있느냐? 그건 의료계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필수잖아요. 거기는 네.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100%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 외 나머지 과는 빼면 되잖아요. 의료보험에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면 사실은 다른 개원이들이나 동네 의원분들은, 저 함익병 원장은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자기 병원도 크고 그러니까 저렇게 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네 의원들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바이탈과가 무너지는데. 제가 갑자기 원장님 걱정이 돼서. 제가 요구도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바이탈과가 없어서 소아과 셈이 안 나와가지고 어린애가 열나고 아픈데 밤에 갈 데가 없다고요. 네.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피부과에서 무좀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정부가 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중증 의료에 계신 분들에게 수가를 더해주는 문제. 지난주도 저희가 깊이 못 해갔으니까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도 그 뭐 개혁 패키지 내놓은 것 중에 이제 당연히 중증옥에 수가 높여주는 게 들어 있었죠. 네. 수가를 높여주는데 막 2배씩 높여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요. 그 레지던트가 근데 그걸 의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입금은 병원에 입금되는 거죠. 병원에 들어가면 네. 실제로 병원 전체 뭐 세브란스가 이렇게 한 3조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살림을 산다고 네. 치면 의사 인건비가 한 5천억 될래나? 그러겠죠. 얼마 안 돼요. 일단 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건 흑자 굴리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맨날 뭐 영안실,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한다는 식당 뭐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거대한 장비들 리스에 와야 되는데 여기도 좀 떼주고, 그죠? 정부가 만약에 수가를 올려주면 이것도 좀 떼주고, 그죠? 노후 시설도 좀 떼주고. 그리고 뭐 간이 시간은 선생님한테 수가 조금 떼주면 그것이 유인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지금. 유인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네. 우리나라는 진찰비가 너무 싸요. 네. 네. 진찰비 올려주면 그게 의사들 수입이 되겠죠. 근데 그거 하자 그러면 또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제 질문은 네. 그럼 그걸 의사한테 꽂아주면요? 네. 그럼 하죠. 그럼 쟤도 그렇게 하면요? 제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네. 그게 먼저지 2,000명을 먼저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필수 의료과에 문제가 생겨서 소아과 네. 오픈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들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진찰비를 많이 드리고 소아과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인컴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돈을 버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은 드는데 돈도 못 벌어. 안 하죠. 너 왜 안 하냐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시장 경제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분들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이 논의를 해가는데, 아니, 그 중증으로 왜 안 해? 의사들이 사명감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아요. 주장하는 분들. 언론사에 보시면 그건 뭐 댓글 보시면 많아요. 네, 그건 대책이 아니고요. 네. 네. 뭐 지속 가능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맞습니다. 지속 시장 가능하지 경제에서. 않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제도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제가 지금 좀 엉뚱한 이야기 하는 아니 것 말씀하시는 내용을 뭐 맨날 저기 의협하고 네. 보건복지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한대요. 네. 예.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예. 저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심평원에서도 다 이게 평가하고,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행위별 해가지고 그 수가가 정해져가지고 행위별 수가제니까 수가가 정해져서 정부가 딱 해보고, 이거는 왜 했어? 이거는 건보에서 지원 안 해줄게. 나머지는 다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이 병원으로 가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그걸 경영진으로. 툭 떼서 예. 외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나 이런 데 떼줄 수 있냐고요. 이제 그거는 수가 산정을 할 때 네. 술기료라 그러죠. 외과 의사 같으면 수술할 때 재료비 말고 의사의 얼마씩 술기료. 받으시죠? 그게 너무 작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들 월급을 적게 주는 거예요. 술기료 올리고 네. 외래를 주로 보는 소아과생 같으면 진찰비를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안 올려준다니까요. 그 올리는 방법 어떻게? 정부에서 올려줘야죠. 의료보험공단에서. 근데 돈이 없어요. 네. 근데 의료비 올리려고 그러면 보험료 올리려고 그러면 표 떨어져요. 지금 몇 년째 의료비 그 보험료도 안 올리잖아요. 사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우리가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 건보 재정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저 출입기자 할 때 10년, 20년 전에 적자 온다 해서 계속 보면 꼭 연말 되면 흑자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때, 짜게 운영했죠. 그때 개혁을 했어야죠. 말해놓고 보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군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저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건보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정상화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낼게 여기에도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의료계에서 어느 한쪽에서 떼줘야 한다면 필수과가 아닌 과에서는 포기하고 다 못하니까 네. 정부에서 얼굴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 네.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생긴 무좀까지 다 의료보험을 해주려고 그러면 돈이 네. 늘 부족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려고 그러면 정부는 뭐 돈 넣는 돈을 찍어낼 수 있지 발톱무좀 뭐. 같은 것은 보장성에서 제외하자. 아니요. 피부과 전체를 드러내고 피부과 전체를 드러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네. 바이탈과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피부과 후배들이 지금 막 욕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아니면 네. 근보료를 2-3배 올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다.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얘기를 왜 안 정말 하냐고요. 우리가 중증 질환에 계신 분들한테 뭉터기로 정말 떼주려면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그 직업을 그 업을 하게 되는 유인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그 정도는 떼줘야 한다. 예, 그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두세 배 올려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 가져오는 이 제로섬 문제 말고 그냥 올려야 돼요. 우리 건보에서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왔잖아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복지 강화 차원에서. 네. 그 중에서 원장님 보시기에 이거는 물론 보장성 강화하면 좋죠. 선진국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런 건 좀 과하다 싶은 CT, MRI. 네.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CT, MRI 많이 찍는 나라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도. CT, 네. MRI 보유 대수가요. 선진국 우리 10배쯤 돼요. 우리는 CT 찍고 MRI 찍는 거 아무렇지 않게 찍어요. 네. 그렇게 많아요? 예.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국민한테 너 네. CT 찍어봤니? 그러면 찍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안 찍어본 사람이 없을걸요? 근데 이게 치매 어르신들 MRI 한 번인가 정부가 보장해 주죠. 건보에서. 네. 네. 이런 제도는 사실 많이들 박수 쳤거든요. 아니, 받는 사람은 다 박수 쳐요. 그렇죠. 네. 받는 사람이야 옛날에 같으면 내 돈 100만 원 내고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찍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박수 치고 좋은데 돈 누가 낼 거냐고요. 제가 돈 얘기를 하면 네. 저 사람은 맨날 돈 얘기한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니 현대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이 드는 일이라고요. 누군가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이 합리적으로 노동 가치에 맞게끔 돈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 걷어놓고 쥐어짜기만 해왔던 시스템이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MRI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그 의료 시스템의 문제하고도 이 검사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료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 돈이 결코 아깝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진료를 하다가 한 번쯤은 계속 MRI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아는 5대 종합병원이었는데 사실 그걸 하지 않고 그런 검사를 하지 않고 치매 환자를 계속 돌보시면 아마 병원은 적자에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병원 내 자기의 입지도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병원은 그걸 다 통계화하고 있죠. 네. 자, 김원장 박사님이 진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 10명을 봤는데 네. 얼마? 함익병 박사가 치매 환자를 10명 봤는데 얼마? 근데 내가 2배를 많이 벌었어요. 그 단가까지도 계산합니까? 다 나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심지어 교수님한테 어떤 과 교수님한테는 어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무언의 압력도 갑니까? 수술도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수술도 점점 비싼 수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로봇 수술하면 수술비만 1,800만 원 따로 받아요. 그러면 옛날에 복강경 수술로 해도 그거 제거할 수 있고 로봇 수술해도 제거할 수 있어요. 약간의 미미한 차이는 네.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면 이제 로봇 수술을 하면 1,800만 원, 복강경 수술하면 100만 원. 그래서 돈이 되는 로봇 수술만 자꾸 하다 보니 로봇 수술 최강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로봇은 미국에서 만들어 파는데 로봇 연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요. 여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지. 2,000명 뽑아놓으면 2,000명이 어떻게 될 건지, 교육은 할 건지, 네. 교육은 제대로 받을 건지, 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병원 시스템은 돌아갈 건지, 현재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서 손을 보기는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될 만큼 망가지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조금씩 차근차근 손을 봐가면 돼요. 지금 제가 과격하게 피부과 잘라내고 나머지 돈이라도 소아과 다 줘라. 이게 절박한 심정을 하는 얘기. 손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원은 못 가겠더라고요. 병원에 밤에 열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의료가 저수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 명 진료할 때마다 얼마씩 조금씩 주니까 2분, 3분 진료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슬쩍 검사 끼워 넣어야 되고 비싼 네. 장비.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간호사,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련의들 그래서 막 일주일에 80시간씩 돌리는 거고, 그죠? 이제 갈아 넣는 게 있으니, 네. 전공의 쌤들이 갈아 넣는 노력이 있으니 시스템이 돌아갔던 거죠. 그럼 그 전공의 쌤들은 그걸 왜 하느냐? 자기의 미래가 거기 요것만 고생하면 4년이 끝나면 나의 미래가 있으니까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완전히 박살낸 게 2,000명 증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요만큼의 배려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전부 시바이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시바이처처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해시킵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지, 그걸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뭐 저는 기자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기자에게 소명의식, 의사에게 소명의식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도할 때 소명의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병원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재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지금 의료 대란 어느 신문에서 의료 계엄이라고 뽑았던데. 네, 의료 계엄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레지던트가 없으니까 다 줄었어요. 네. 수술도 입원도 다 줄었어요. 한 아주 그 갈등이 첨예할 때 나왔던 교수님 한 분이 6개월, 1년 지나면 대학병원들 무너지는 병원들 나올 거라고 생길 하셨는데 겁니다. 너무 멀쩡한데요, 지금? 아니요,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제 재정 유보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은 보면 이 대부분 의료법인이라는 게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여기 남아도 특별히 더 쓸 수는 없어요. 남은 돈을 가지고 특별 계정을 해서 뭐 조금씩 예비비로 저축해 놓은 돈이 각 대학병원마다 작게는 2, 3천억씩 있어요. 네, 서울대병원 뭐 6, 7천억 있고 네. 그런 이제 계정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지속 가능할 건지 이해가 문제고요. 그런 돈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다. 네, 지금 아직은 버티죠. 돈은 네. 버텨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니 서울대, 연대, 저기 카대, 삼성의료원이 재정이 안 돌아가서 망한다 그러면 그건 제도가 잘못된 게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보조금을 주거나 해서 지금도 그래서 의료보험 재정에서 몇 조가 더 들어갔어요. 5대 병원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언제까지 그 돈을 밀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며 그 병원들은 또 언제까지 그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스텝쌤들이 종류가 2명이에요. 2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레지던트 빼고 교수, 전임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교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문교부 발령을 받지 않는 정식 교수가 아니지만 총장 발령으로 의료원장 발령으로 교수로서 딱 진료만 해요. 교육이나 논문의 의무가 전혀 없어요. 요즘 환자들이 보기엔 다 교수님이지만 다 교수님이 네, 진료 열심히 하니까. 네. 네. 근데 서로 그거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학생 안 가르쳐도 되죠. 논문 안 써도 되죠. 대신 이제 그분들은 뭐 처우나 이런 게 좀 낮을 텐데. 아니요.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당직도 안 서요. 9 to 5예요. 네. 그러면 레지던트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다 뒷감당을 누가 해야 돼요? 정식 교수님이 뒷감당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항공사 승무원분들이 이 여성 승무원분들이 출장이 워낙 많은 직업이잖아요. 해외 출장 안 가고 육아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네. 이야기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마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그분들이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내가 정식 교수다. 네. 그걸 갖고 열심히 이제 갈아놓고 있는데 몸을 갈아놓고 있는데 글쎄요. 5시에 6시에 퇴근하는 당직 없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급여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 프라이드 먹고 살까요? 나 사표 쓰고 다른 병원 가면 돼. 네. 뭐 서울대병원 사표 쓰고 삼성의료원 가서 나는 그냥 진료교수 할 거야. 환자는 많겠죠. 자기가 봤던 환자들이 있으니까. 예. 편하죠. 중증의료 부분은 그렇고 지역의료는 어떻게 해보면 좀 그나마 좀 답이 생기죠. 더 심하죠. 일단 뭐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네. 그렇게 서울에서 진료 의사를 뽑을 때, 진료 교수님을 뽑을 때 어디서 올라올까요? 지방대학교 그럼요. 정식 교수님들이 사표 쓰고 서울 오시는 거예요. 급여 늘죠, 근무 조건 좋죠. 저기 벚꽃 저기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이 망할 거예요. 지방의대가. 네,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지방 의료기관은 사실은 뭐 지역의 중점되는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종합병원이 무너지면 그 도시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언론 보기 부산대학교에서 70명인가를 교수를 발령을 내겠다고 모집 채용을 했는데 못 채웠어요. 네. 네. 거기도 아마 또 인기 있는 과만 가고 또 중증의료 이쪽은 또 아예 채우지를 못해요. 네. 네. 나간 사람을 보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자, 과거처럼 권역별 이거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충청도 게 사람은 충청도에서만 진료받으세요. 해야 돼요. 의료보험 하려면. 네. 의료보험을 하려면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각 대학, 지역 대학병원들의 좋은 전통과 실력들이 다 있어요. 조금만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주면 충분히 거점병원을 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데 저도 뭐 막연하지만 네. 예를 들어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정도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그렇죠. 맞아요. 실력 있는 거기까지만.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그게 지원이 정부가 필요해요. 근데 지역으로는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해마다 지원이 강화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무너지는 속도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 10개가 빠지는데 5개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10개가 빠질 때 100개가 지원이 들어가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네. 대구에서 내가 위암이 걸렸어요. 아 뭐하러 서울까지 가 귀찮은데 경북대나 개병대학에서 치료받지. 지금은 정말 SRT나 KTX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아침 이 표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항공권도 마찬가지고 네. 서울에 병원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하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아니 100만 원 주고 에르메스 백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 갖고 국내 브랜드의 핸드백을 살 수 있으면 내가 100만 원 갖고 고르라 그러면 내가 에르메스를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내 욕심인데 그 욕심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을 해주겠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공적 보험이라는 거는 공급하는 사람한테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도 규제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이에요. 모든 걸 자유롭게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파퓰리즘의 전형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주에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네. 전북대 우선 가야죠.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전북대 가셔야죠. 그래, 전주 전북대 예수병원 가는 가야죠. 원칙은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도 삼성의료원 가고 싶어요. 왜 못 가게 해요? 나도 건보료 내 월급에서 의료 따박따박 나가는 보험료를 냈으니 네. 공공의료 영역이 있은 거. 네가 만일에 그냥 난 다 때리치고 내 돈으로 서울에 가겠다. 그걸 막지는 않죠. 정부에서 정한 규제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공공의료보험이에요. 사적 보험이면 상관없죠. 나 우리 집 돈 많아. 나는 전주에서 나 건강보험 예외로 가라는 거예요. 전에 네가 네 돈 내고 가라는 거죠. 네, 비급여로. 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전북대학에서 보고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서울대에서 내가 공부할 때 보니까 저 교수님이 잘하더라. 글로 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리포노트스는 보험해 주면 돼요. 그런 거 이제 의사분들이 주치의가 판단하고요. 주치의가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뭐 장비가 없거나 의료진이 없거나 아니면 거기가 또 월등히 전문성이 있거나 그러면 일로 트랜지트에 보낸다. 네. 과거에 그 권역별 의료 있을 땐 그렇게 했었습니까? 네. 의사분들이 사인해주면 가요. 사인해주면 갔었어요. 네. 네. 서울에 뭐 예를 들면 저기 척수, 네. 골수 이식, 카톨릭 의대. 그것도 어떤 조건이 네, 있는 뭐 겁니다. 간이식 뭐 어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조건을 벗어나면 아니요, 그 주치의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나보다 저 사람한테 보내는 게 환자한테 더 좋고 네. 우리 시설이나 우리 인적 자원 퍼실리티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럼 보내줘. 누가 그걸 끼고 앉아서 환자 잘못되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지역 의원들이 싫어하는 정책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그게 문제라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병원도 아예 그냥 개인으로 다 풀어주든지. 시장 경제를 하겠다면 양쪽을 다 풀어내야 시장 경제가 돼요. 2,000명 더 뽑고 시장 경제하고 그다음에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공급 사이드는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네.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골라라. 그러면 이거는 경쟁이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제도예요. 이거는 소비자, 의료 소비자, 환자죠. 환자의 의료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죠. 이해됐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원래도 보니까 얼른 아침 통계 봤는데 1년에 뭐 병원을 뭐 400번, 500번 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11만 명인가 있던데. 그럼 어떻게 줄이죠? 어떤 그거를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할머니 어르신들 보면 막 약 봉투가 막 수십 개씩 쏟아져 그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병원 갈 때 네. 본인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내면 가겠냐고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니까요. 개인의 그런 어떤 그 방만한 의료 이용을 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주머니를 갖고 컨트롤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니 좀 전산화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향정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삑 걸리잖아요. 약을 줄 때만 뜨지 네. 그냥 진찰하는 건 안 떠요. 아 그런가요? 약을 줄 때 이 네. 약이 중복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이게 뭐 환자의 개인 신상 기록 보호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오는지 저는 몰라요. 약을 주는데 약이 중복되면 그거만 떠요.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처방전을 중복해서 받지는 못하는군요. 처방전만 주고. 진료만 계속. 그러니까 도수치료 같은 걸 보면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저기 받고 하루에 3번 4번 받는 사람 많아요. 누가 정치인? 만들었겠어요?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의사들이 그게 발언할 권리가 웬만큼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경증 질환 예를 네. 들어 감기에 대한 보장성을 약화시키면 대한민국의 동네 골목 그 동네 의원분들은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 말도 완전히 틀린 게 아닌 게 우리가 경증 질환부터 이렇게 잘 고치니까 중증 질환을 큰 돈 안 들이고 근데 만약에 그거 의료 건보에서 보장 안 해줘 버리면 일단 동네 기반, 동네 의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진짜 종합병원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죠. 동네 병원이 그래서 죽는다. 그건 틀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감기인지 폐렴인지 모르잖아요. 네. 자, 기침을 하는데 기관지염인지 감기인지 폐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찰은 필요해요. 진찰비를 충분히 올려주면 내과에서 진찰을 하고 감기입니다. 약 먹고 일주일 정도 쉬세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네.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죠. 기침을 하면 와서 먹고 하루만 안 나와. 딴 병원 가, 딴 병원 가, 딴 병원 가요. 그렇게 낭비를 하는 의료 자원을. 오는 사람들 의사 입장에서는 다 초진이에요. 그 비용을 좀 올리면 본인 부담금을 의사분들도 올리면 진료의 질이 높아지고 본인 부담금을 올리고 진찰비를 올려놓으면 네. 의사가 쓸데없이 환자 가는 10명 사람들도 보던 좀- 거 한 명만 봐도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충분히 보고 이건 폐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네. 약 요거 정도만 한 3, 4일 드시면 돼요. 이게 되겠죠. 그 수가를 좀 현실화해 주면 진료비를 이제 의사가 하고 있는 진찰, 의사가 하는 수술의 수기료 이게 올라가야 그 바이탈과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감기도요? 감기도 마찬가지죠. 진찰해서 이 사람이 감기라고 옵니까? 기침으로 오죠. 네. 폐암인지 폐렴인지 결핵인지 기관지염인지 감기인지 네. 이거를 감별하는 게 의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감기약 주는 게 의사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감기면 약 안 먹어도 낫잖아요. 감기입니다. 약 안 먹고 쉬어도 근데 낫습니다. 거기서 그 어르신 해봤더니 뭐 상기도 감염 감기예요. 이거는 건강보험이 경증 질환이라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서 원래는 3,000원 내셔야 되는데 3만 원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진찰료를 네. 충분히 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본인 부담금에도 어느 정도 본인도 병원 가는데 네. 약간의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초지는 뭐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두 번째 갈 때는 예를 들어 오늘 이 병원 갔다가 바로 옆에 제가 하루에 한 100에서 150명을 보는데요. 네. 10명에서 15명이 중복 차트가 떠요. 아, 10%란 얘기예요. 처방전에서. 제가 이제 네. 그 보험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거든요. 네. 피부과에서 유별나게 보면 처방전이 중복되는 게 10%예요. 내 진료 환자에. 약 받으셨는데 똑같은 약이에요. 이 소리를 하루에 10번 그 10%를 해야 돼.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확인하러 왔대요. 똑같은 얘기하는. 세컨드 오피니언. 네. 근데 세컨 오피니언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한 5만 원쯤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할까요? 네. 저는 그런 분한테는 5만 원 이상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경증 질환의 보장성은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리고 진료비 인상 현실화해 주자. 예, 진찰료, 수기료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하든지 의료보험료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CT 같은 거를 우리가 꼭 의료보험을 해줘야 되느냐? 네. MRI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찍어야 되느냐? 우리 웬만한 골절 MRI, CT 다 찍어요. 그거 그냥 프레임 필름이면 다 알아요. 그냥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요즘 여기 뭐 약간 인대 이상하다 다 MRI 찍어요. 물론 그러면 진단은 쉽죠. 그러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잘 만져보고 다 알아요. 수술해야 될 병인지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손으로 만져서 진찰 잘해서 CT, MRI 안 찍고도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 안 줘요. MRI 찍으면 뭐 청구하면 100만 원씩 나오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의사가 전문가로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싸요. 진료비를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려드려도 MRI에 대한 시장 원리로 따지면 MRI에 대한 과잉 진료는 안 멈출 것 같은데요. 아니요. MRI에 대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장성을 보험을 약화시키면? 빼버리면 네. 환자가 MRI 찍으라고 맨날은 그래서 네. 여기 MRI 그렇죠. 찍어봐야 수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저주저 원장님 하죠. 꼭 찍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요. 100만 원인데. 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지만 네. 네. 지금은 안 찍어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정형외과 내 친구들 하는 얘기. 그냥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다 해보면 알거든요. 요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통제 좀 먹고 근이한제 좀 드시고 여기까지 운동하시고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네. 그리고 가면 자기는 이제 뭐 의료보험이니까 뭐 한 10,000원 정도 받겠죠. 뭐 엑스레이 찍고 그랬으면 가면서 환자들이 하는 얘기. 왜 저는 MRI 안 찍어줘요라고 얘기해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그 보호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자원의 낭비, 의료 자원의 낭비, 의료비의 낭비가 엄청 나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MRI, CT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니까? 아니 경증 질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중에 가장 병 의원을 물론 이거 장점도 포함되지만 병 의원을 쉽게 갈 수 있고 많이 가는 나라인 건 분명한 거죠. 전문의를 만나기는 더더욱 쉬워요. 외국은 일단 전문의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우리는 묘하게 의료 제도가 이렇게 레지던트를 하지 않으면 의사로서 그냥 개업할 때 되게 불안해요. 의과대학 마치고 인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개업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든지 전문의를 해요. 우리는 전문의가 전체 졸업생의 90%가 넘어요. 외국 같은 게 20, 30%예요. 네. 네. 전문의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이 이렇게 게이트키퍼가 없어요. 내가 원하면 피부과, 내가 원하면 이비인후과 알잖아요. 다 가면 돼.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건데 많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잘 쓰고 지금까지 교묘하게 최소의 의료 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전문의를 쉽게 만나서 잘 치료하고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탈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바이탈과를 하게끔 유도하는 시스템을 잘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이걸 여기다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쉽게 비유할게요. 광화문에 간첩반명이 나타났어요. 거기다가 소형 원자폭탄 떨어뜨려 갖고 광화문에 있는 사람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간첩 잡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000명 증언하는 게. 그럼 몇 명쯤 늘리면 나을까요? 늘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얘기했죠. 돈 문제라고. 진료비를 네. 바이탈과라는 사람들이 진료비가 많아지면 왜 안 하겠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의사만 늘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국민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의사 2,000명을 더 뽑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4%를 내는데 앞으로 소득의 8%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내셔야 됩니다. 2,000명 더 증원하는 게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의할 국민은 없을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자, 일단 의사가 늘어나면 네. 근보료가 늘어나죠. 의사들 기본적인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요. 의사는 의료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요. 옛날에 다빈치가 없을 때는 로봇 수술 안 했잖아요. 다빈치 갖다 놓으면 내가 아픈데 복강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미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정밀해서 신경 하나로 덜 그린다 그러면 안 하겠냐고. 그 수술은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내 목숨이 걸린 수술인데. 그러면 1,800만 원 더 쓰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요. 공급 수요를 만들어내요. 의사를 1,000명 아니라 10,000명을 뽑는다고 해도 중증 질환이나 지역 의료에 대한 유인 효과가 없으면 대부분 또 다른 데로 갈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피부과 원장님이시니까 제가 공교롭게 어디서 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부산에 시골도 아니고 부산의 피부과 전문의 그분 표현대로라면 주사도 제대로 못 넣는 이제 막 레지던트를 전공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서 네트로 3억을 달라고 한대요. 자기가 페이를요? 네. 3억을 그러니까 세후로 피부과 전문의가 부산으로 좀 모시고 오려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2억이든 3억이든 저는 3억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와, 지방은 진짜 세긴 세구나. 또는 피부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구나 알았는데 만약에 의사를 1,000명, 2,000명 더 뽑아서 그분들이 뭐 뜻하지 않게 중증 의료는 안 갔더라도 비급여 분야에서라도 이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원장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가격이 많아지겠죠. 가격이 당연히 지금도 많이 내려갔어요. 옛날 같은 보톡스 같은 경우에 뭐 최소 20만 원 받았거든요. 요즘 뭐 2만 원 받고도 보톡스를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2만 원짜리 보톡스가 제대로 된 보톡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질이 거다. 떨어지고 교묘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손해보지 않는 그런 짓을 해요. 의사라고 다 양심적이지도 않아요. 자, 3억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3억을 주고 의사를 고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2억이면 고용을 한다고 쳐요. 제가 3일 일하고 3일 일 안 하고 3일만 일하는 이유가 그럼 3일 동안 왜 페이닥터 안 쓰냐고요. 페이 주고 남을 돈이 없어요. 원장님 아까 급여 치료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치료 많이 하면 뭐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그럼 다 비보험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부 미용 많이 해줘야 돈 좀 남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라 그러기는 서로 또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의료 서비스들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또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효과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논제를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시장 원리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비급여 과목이라도
의사들이 늘어나면 시장 원리에 따르면 가격은 낮춰주고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부인해 버리시면 아니죠. 네.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교묘하게 그 가격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있죠. 지금도 총론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과잉 진료가 일어나죠. 과잉 진료가. 안 해도 되는 일 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아까 MRI 찍고 CT 찍는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용 환자들도 매한가지예요.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것도 하면 좋아요, 저것도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다 해야 될 일이냐? 제가 볼 때는 의사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협상해야 되는데 지금 뭐 협상이란 거 자체가 지금 뭐 정부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협상 테이블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협상을 어떻게 하자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학생과 전공의 대표를 빨리 정부에서 만나라. 네. 만나는 대상은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은 제외해라.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의료개혁령에 부역한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만나고 싶지 하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두 분은 빨리 사표 쓰는 게 그나마 학생이나 전공의사들하고 대화의 루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실무국장님을 만나도 되고 이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의료농단의 핵심이 두 명이잖아요. 대통령은 탄핵됐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장관하고 차관인데 그 두 사람이 했던 말들을 보세요. 복귀 안 하면 구속시키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복귀 안 하면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 이게 문자로 막 날라왔었어요. 국민의 기본 권리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라 그러면 그 레지던트 셈이나 학생들이 하고 싶겠냐고요. 일단 정부에서 보여야 될 게 그 두 명을 파면시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 대표와 레지던트 대표를 정부에서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제가 볼 때 실무국장님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나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4,500명을 정시해서 다 뽑잖아요. 네. 내년에 학생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에 또 학생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시 뽑은 것까지는 네. 어쩌지 못한다 하더라도 3,000명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중 등록돼서 이제 뭐 빠지고 그러면 3,000명 뽑을 거예요. 정시에서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우리가 교육할 학생인데 내년에 6,000명도 교육이 힘드니 정시 모집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의대 학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해당 대학교 총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책임 있는 교수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다음에 모든 게 일단은 계속성, 네. 교육의 계속성이 될 거예요. 협상 파트너 중에 최근에 의료계에서 그 배제시켰던 의사협회장이었나요? 네. 그분도 썩 좋은 협상 파트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의협 회장이 되면 이것도 선출직이고 정치적인 바람을 타요. 순수성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학생이나 레지던트는 자기들의 그 업무 영역과 바로 딱 접점이 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대학병원이나 기존 의사가 파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이나 학생을 만나라. 네. 정부에서. 네. 그것도 네. 두 명의 책임자, 이 의료개업령의 책임자 조기용 장관, 박민수 차관은 이 자리에 나서면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되지 두 사람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좀 협상에 임하기 쉬울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원장님 하나만요. 우리 저 실시간 댓글 중에 네. 원장님이 그렇게 의사분들이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처우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의대만 가려고 하느냐. 들어와서 전부 다 피부과. 처우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바이탈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2,000명 더 뽑으면 그냥 피부과에서 2,000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바이탈과 할 것 같아요? 지방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의료계에 가면 제일 자주 떠오르는 말이 교각사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를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 제도 중에 의료보험이나 우리 의료 시스템 참 좋은 제도인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어쨌든 근데 협상이 시작돼야 이거 뭐 우리가 근데 뭐 정치 시스템이 지금 뭐 정치적 혼란이 워낙 커서 해도 되는데.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